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 국민을 분노와 슬픔에 빠지게 했던 일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입양된 2살 여자아이가 뇌출혈과 함께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얼굴과 몸 곳곳에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30대 양아버지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보도에 김수근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기도 안산의 한 병원 응급실. 30대 부부가 2살짜리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 병원은 상태가 심각하다며 인천의 대형 병원으로 아이를 보냈고 옮긴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뇌의 3분의 2 이상이 손상된 상태. 의료진은 머리에 큰 외상이 없는 걸로 봐서 머리가 크게 흔들려 뇌출혈이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없으면서 이제 자발적인 움직임마저 없고 이제 그런 상태, 머리가 크게 흔들렸다든지 이제 그런 원인에 의해서 출혈이 생기지 않았을까? 신장에 공기가 차 있었는데 질병이 아니라 큰 충격으로 생긴 증상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아이의 얼굴과 몸 곳곳엔 멍자국도 많았습니다. 멍자국은 발생 시기가 서로 달라서 상습적인 아동학대에 시달렸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엉덩이, 등 쪽, 또 가슴 쪽, 또 귀 쪽으로 해서 목하고 그쪽으로 다발성으로 멍이 들어 있었는데 쉽게 이렇게 다치는 부위가 아닌 허벅지 안쪽이라든지 시기가 틀린 멍들이 많이 있었어요. 경찰은 부부를 면담한 뒤 30대 아버지 A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칭얼거려 손으로 때렸고 맞은 뒤 잠이 들더니 깨어나지 않아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부부는 일반적인 부모와 달리 울지 않고 덤덤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당시 24개월이던 아이를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했습니다. 체포되기 전까지 별다른 학대 의심 신고는 없었습니다. 이전에 신고된 거는 들어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학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A씨의 아내가 아동학대에 가담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정인이 사건이 불과 6달 전입니다. 국민적인 공분이 일면서 정인이법이 통과됐지만 이번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 전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양부모들은 가슴으로 낳은 아이를 사랑을 다해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왜 아동학대가 반복되고 있는 건지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부모의 상습 학대에 시달리다 입양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 국회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만들어 형법상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3월 발효된 이른바 정인이법입니다. 신고 즉시 조사나 수사 착수를 의무화하는 등 대응 규정도 강화됐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번 피해 아동 역시 양부모를 찾은 지 겨우 9달 만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선제적 조치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입양 간 이후에 모니터링이 지금 제대로 됐다면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반복이 되겠는가? 모니터링 자체도 입양 기관에서 할 것이 아니라 공적인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합니다. 물론 입양 가정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의 절대 다수는 친부모인 게 현실입니다. 한부모 혹은 미혼모 가정까지 포함한 친부모 가해자가 80%를 넘었고 양부모의 가해는 0.3%에 불과합니다. 특정 형태의 가족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사회적 공분이 높을 때만 반짝 관심을 보내고 마는 정치권이 되돌아봐야 할 대목입니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대통령 직속기구가 조사하도록 한 아동학대 특별법. 지난 2월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 발의했지만 상임위조차 법안 심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과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죽음의 행렬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분노와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죄가 적용된 정인양 양부모 재판의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예정인 가운데 이제는 엄벌을 넘어 학대 피해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새 확진자는 이틀 만에 50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이란 건 감안해야겠죠. 내일부터는 65세 이상의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됩니다. 김민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564명.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 이틀 만에 다시 5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종교시설과 가족, 지인 모임을 통한 집단, 연쇄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 발생 확진자의 3명 중 2명이 여전히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42명 중 12명이 인도에서 입국한 사람들입니다. 오늘까지 모두 3차례 특별기로 인도에서 들어온 교민과 기업인 중 1차에선 2명, 2차에선 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입국 제한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천적으로 외국인을 차단했던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 효과가 더 우수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65명. 그 전주보다 32명 감소했습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0.99에서 0.94로 더 내려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정체 국면이긴 하지만 감소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방역 당국도 본격적인 유행 감소 추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으로 유행이 주춤하고는 있지만 휴일과 봄철로 인한 이동과 모임이 많았고 울상 등의 변이 바이러스 증가와 같은 따라서 정부는 고령층 백신 접종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사흘 전부터 진행 중인 70세에서 74세 연령층의 접종 예약률은 26.2% 수준입니다. 내일부터는 1952년부터 56년까지 출생한 65세에서 69세 연령층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혼자 야간 작업을 하던 직원이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달엔 20대 노동자가 평택항에서 무거운 철판에 깔려 목숨을 잃었는데요. 계속 이렇게 노동자들이 일하다 숨지도록 놔둘 건지 기업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고병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열연공장. 용광로에서 나온 샘물로 만든 반제품을 다시 가열해 이동시키는 곳입니다. 어젯밤 11시쯤 44살 김모 씨가 자동화 기계 주변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숨진 김 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설비에서 소음이나 홀로 점검에 나섰다 철제 빔에 끼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험한 작업이었지만 사측이 마련한 2인 근무 권고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설비 보수나 정비 작업이 아닌 일상 점검에 해당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설비 이상 여부를 육안 및 청력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점검을 진행해 왔습니다. 사고가 난 작업장은 전체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노동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측은 전반적으로 단독 작업을 개선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선 지난해 여름 50대 노동자가 40도가 넘는 고열 작업을 하다 숨졌고 재작년엔 비정규직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등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의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제출 시한을 하루 앞두고 오늘 저녁 국무총리 공관에서는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들을 모두 안고 가긴 힘들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면서 이들의 거취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국현 기자,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이 좀 모아졌습니까? 네, 회의 참석자 면면을 보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이 투톱이 모두 참석한 만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에게 당의 입장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이 문제 삼는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이 3명의 후보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핵심인데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3명 모두 안고 가기는 힘들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후보자들의 도덕적 흠결이 낙마할 정도는 아니라는 반론도 있지만
임명 강행 시 오만과 불통 이미지만 더 강화시키고 총리 인준 표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청와대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죠. 주말 사이에 기류 변화가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청와대는 일단 내일까지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보내게 돼 있는 만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도 일부 장관 후보자 낙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새로 당을 맡은 송영길 대표가 일부 후보자 낙마를 건의할 경우 묵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청와대 모두 임명에 별 문제가 없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내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연설과 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장관 후보자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겠죠? 내일은 오전 11시에 문 대통령이 특별 연설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데 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사 문제가 언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보다는 인사 원칙에 대한 고심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의 국정운영 계획도 공개할 예정인데요. 부동산과 코로나 백신 문제 등에 대한 생각을 비교적 소상히 밝히고 새로운 정책 과제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1일부터 미군 철수가 시작됐는데요. 이후 잔인한 테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 고등학교 앞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하면서 수업을 마치고 하교를 하던 여고생들이 대상이 됐습니다. 약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렸습니다. 길바닥 여기저기 널려있는 책가방과 교과서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50여 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 학교는 남녀 학생들이 3교대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폭탄 테러는 여학생들이 하교를 위해 정문을 나서는 순간 일어났습니다. 아프간 대통령은 테러의 배후로 탈레반을 지목했지만 탈레반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엔 폭탄을 실은 트럭이 폭발해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지난 1일엔 유조 차량 폭발로 19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등 폭탄 테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배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난 1일 시작된 미군 철수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것보다 약 4개월 늦어지면서 하루라도 더 빨리 떠나라고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아프간 국토의 절반을 장악한 탈레반이 정부군과 대립하는 혼란을 틈타 IS 등 무장 조직들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어 내전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중국의 우주 발사체 창정 5비호의 잔해 일부가 인도양에 떨어졌습니다. 지구 어느 곳에 추락할지 모른다고 해서 관심과 우려를 키웠었는데요. 잔해는 대기권을 통과하며 타버렸고 거의 소멸됐습니다. 다행히 어느 곳에서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희웅 특파원입니다. 중국 로켓 창정 5B의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의 낙하 장면입니다. 주기적으로 밝은 빛이 반짝이는데 물체가 심하게 흔들리며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일본의 천문 전문가들이 촬영했습니다. これは今日午前4時前に静岡県富士市の上空で撮影されたロケットの残骸とみられる映像です. 로켓 잔해는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전 11시 24분에 몰디브 인근 인도양에 떨어졌습니다. 중국은 국영중앙방송 뉴스를 통해서 가장 먼저 소식을 전했습니다. 落区位于东经 72.47度，北纬 2.65度周边海域，绝大部分旗舰已在载入大气层中过程中烧蚀销毁。 미국 우주사령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추락을 확인했습니다. 중동에서도 이탈리아에서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도 떨어지는 잔해를 촬영했다는 영상이 올라오는 등 전 세계가 추락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台湾时间9号上午重返大气层，大陆发布进入大气层的地点在地中海上空。 중국은 당초 낙하물 추락을 우려하는 서방 국가들에 대해서 위험성을 과장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추락 이후엔 중국 로켓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해 수질 오염 우려는 없다는 전문가의 말을 전했을 뿐 통제 불가능으로 위험을 초래했다는 비판에 대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이번 로켓은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우주 정거장 건설을 위해 발사한 것으로 미국과의 우주 경쟁 일환이기도 합니다. 이번 일은 향후 본격적 우주 개발 과정에서 양국 간의 갈등 격화를 예고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소금값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54일 동안 이어졌던 장마로 인해 소금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소금을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생기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신안군의 사옥도입니다. 바다와 맞닿은 드넓은 땅에 펼쳐진 소금밭. 증발지에 가둬둔 바닷물에서 하얀 소금 결정체가 맺히고 있습니다. 전국 소금의 약 80%가 여기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동업한다 그지. 하늘이 날씨가 안 좋으면 못 오니까. 국산 천일염 가격은 오랫동안 1kg에 100원, 20kg 한 포대에 2,000원 선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소금 가격이 급등해 올해 20kg 한 포대 가격은 9,000원을 넘었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는 건데 대형 수요가 있는 김장철이 아닌 봄철, 천일염 가격 강세는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지난해 길었던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천일염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소금 공급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소금 수요가 커지면서 소금으로 가득 차 있었던 염전 창고들이 속속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천일염 재고는 모두 소진됐고 햇소금도 생산되는 대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은 그때 다 나가버린.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그제 비 오기 전에 낸 거예요. 봄 소금치고는 가격이 비싸 사재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시각. 하지만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이 전해진 뒤 천일염을 대거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내륙에 있는 농협들도 지금 많이 지금 소금을 주문을 많이 하고 일본 원전 방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금값이 오를 것이라고 하는. 더욱이 천일염 생산 기반인 염전이 태양광 발전 부지로 바뀌고 있어 소금값의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잠시 뒤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 엑스트레이트에서는 인쇄되자마자 포장도 뜯지 않은 채 폐지 공장으로 직행해야 하는 우리나라 새 신문들의 감춰진 사연을 보도합니다. 또 필리핀, 태국은 물론 중국과 아프리카까지 한 해 수만 톤씩 수출돼 과일이나 음식 포장지로 쓰이는 한국 신문의 부끄러운 현실을 추적 고발합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에서 인삼공사가 KCC를 꺾고 통산 3번째 정상에 올랐습니다. 썰린저 선수가 MVP를 차지했습니다. 정규묵 기자입니다. 가드 이재도부터 센터 설린저까지 모든 포지션의 조합이 완벽했던 인삼공사는 4차전에서도 빈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설린저와 오세근이 골밑을 지배하며 전반을 이미 10넉 점 차로 앞선 인삼공사는 3쿼터 초반 외곽포까지 마구 터지면서 20점 차로 벌려 사실상 승부를 갈랐습니다. KCC가 송교창과 정창영의 분전으로 5점 차까지 추격하며 싱거웠던 경기에 잠시 불이 붙었지만 인삼공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설린저는 호쾌한 덩크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6강 플레이오프부터 챔프전까지 사상 첫 10전 전승 우승. 챔프전에 3번 올라 모두 정상에 오르는 진기록도 남겼습니다. 올해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승하려고 했었는데 그 선수들이 성장한 만큼 올해 좋은 성적이 나가지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3월에야 뒤늦게 합류해 설교수로 불리며 인삼공사를 무적의 팀으로 만든 설린저는
42득점에 15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챔프전 MVP로 선정됐습니다. MBC 뉴스 정규목입니다. 프로야구 한화 수베로 감독의 수비 쉬프트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운이 따르지 않으면서 패배 쓴맛을 봤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잡아당기는 타구가 많은 LG 라모스를 막기 위해 유격수 하주석이 외야로 자리를 옮깁니다. 외야수만 4명이 됐고 수비 전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2루와 3루 사이는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라모스의 타구가 우중간에 떨어지면서 작전은 무색하게 됐습니다. 4회엔 김현수를 상대로도 비슷한 변칙 전술을 썼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안타가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시프트가 뚫린 이후 승부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최은성이 곧바로 투런포를 쳐내며 경기를 뒤집었고 홍창기가 데뷔 첫 말로 홈런을 쏘아올리며 LG가 더블헤더 1차전을 가져갔습니다. 어제 최고의 화제를 모았던 이대호의 포수 변신. 데뷔 처음으로 포수 마스크를 쓰고 팀의 한 점차 승리를 지켜냈던 이대호는 오늘 타석에서 안타 2개를 때려내며 분전했지만 롯데는 난타전 끝에 삼성에 패했습니다. NC 박성민이 방망이를 내던지면서 친 타구가 절묘한 곳에 떨어집니다. 묘기 같은 스윙으로 만들어낸 안타. 박성민은 다음 타석에선 시원한 3점 홈런까지 쳐내면서 1차전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쇼트트랙 대표 선발전에서 심석희 선수가 종합 1위를 차지하며 베이징 동계올림픽 티켓을 따냈습니다. 심석희는 오늘 1000m에서도 1위에 올랐는데요. 1, 2차 선발전 종합 우승을 차지하면서 3회 연속 올림픽 메달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이제야 조금 실감이 나는 것 같고 생각보다 더 기쁜 것 같습니다. 다시 힘을 내기 어렵지 않았을까 했는데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많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백승호 더비로 관심을 모은 K리그 전주 경기. 정상빈의 슛! 맞고 나온 걸 고승범이 밀어넣었고요. 정상빈은 절묘한 공간 침투로 추가골까지 터뜨렸습니다. 이기재 강력한 왼발 슛까지 더하면서 전북에게 시즌 첫 패를 안겼습니다. 믿을 건 청정한 북서풍이었습니다. 모래먼지가 빠르게 밀려나면서 서울 등 전국이 사흘 만에 파란 하늘을 되찾았습니다. 그제와 어제 미세먼지 관측값을 살펴보니 이게 먼지 농도가 맞나 싶습니다. 서울 기준 가장 짙었던 시간대에는 무려 1000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평소 대비 20배나 높았습니다. 내일 몽골 고비 사막에 추가 발원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나라로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종일 대기질이 무난해서 자유롭게 환기하셔도 좋겠습니다. 대신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소지하시는 편이 마음이 놓이겠는데요. 밤새 먹구름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서울 등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의 양이 5에서 20mm 안팎으로 적어서 그간의 건조함을 완전히 달래주긴 어렵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서울 등 서쪽 곳곳에서 시작되겠고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아서 서울이 12도, 부산이 15도로 출발을 하겠고요. 해가 들지 못하면서 한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남부지방도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월요일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껑충 오르겠고요. 주 중후반 남쪽으로는 또다시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9일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